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전북 정읍에서 전처와 처남댁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전처가 종교에 빠져 자녀를 돌보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경찰 간부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양부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부모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백 변호사님과 승현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지난주 수요일이요? 예. 제가 승진했는 날? 승진하셨어요? 네네. 뭘로? 우리 원장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대외협력실장. 대외협력실장? 예. 그러면은. 그래서 JTBC하고 우리 형사정책연구원의 MOU를 제가 한번 추진을 할까. 아니, 그러면은 그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넘버 몇이에요? 제일 밑에요. 제가 가시죠. 진짜. 근데 지난주 수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김은배 팀장님 생신이었습니다. 우와! 아니, Happy birthday 한 말 to 있어요. you. 뭐요? 수영을 하는데 한 분이 예. 나보고 70 맞냐고 물어보고 70. 한 번은 아무리 봐도 50대 중반밖에 안 몰라요. 보이는데 왜 70이라고 하느냐 왜 양 앵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70. 이거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예. 제가 정확하게 66세입니다. 70 아닙니다. 왜 60대? 네네. 6땡. 예, 그렇죠. 6대. 66세. 예. 팩트 체크를 했고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서울 고등학교 급식, 특히 그 열무김치에서 이 개구리 사체가 계속해서 나왔던 것과 관련해가지고 교육부가 전국의 이 열무김치 납품업체를 전부 조사하기로 했답니다. 저번에 박지훈 변호사가 우리 때는 개구리 일부러 튀겨도 먹었다라고도 했지만 알고 먹는 거 하고 김치 속에 이렇게 그냥 생 개구리 사체를 만나는 것과는 또 전혀 별개의 문제겠죠. 하루빨리 대응책이 좀 나왔으면 싶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수진 기자, 백성문 변호사. 자, 그리고 이번에 승진하신 승재현 말도 안 나오네요.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너무 오랜만에 승진이라서 저도 혀가 꼬였습니다. 자, 그리고 66살 지난주 생일을 맞으셨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나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건 반장을 봅니다 하신 먹방 줌마 요가님. 원보야, 은배 팀장님 약 올리는 거 재밌긴 한데 그러다 너 맞겠다 하신 붐붐님. 저도 좀 걱정입니다. 은배 아저씨 저 피자 보내주세요 하신 이하람님. 오늘따라 팀장님 관련 멘트가 많네요. 은배 오빠 샌프란시스코에서 생신 축하드려요 하신 세라님. 세라 팀장님 지금 사모님 보고 계십니다. 세라 동생. 세라 누구? 전번에 그 커피 보낸 세라. 샌프란시스코. 세라. 그 세라예요. 그렇구나. 사건 반장 왜 시간을 옮겼어요? 본방 사수하느라 드라마를 못 본다고요 하신 콜로라도의 수경님. 죄송하고요. 신지유님, 리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보여주시죠. 내 마누라 숨겼지입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아이고, 집 유리창이 지금 산산조각이 나 있고요. 방충망도 뜯겨져 있고 창살도 지금 휘어져 있습니다. 자, 강도 도둑이 혹시 들었던 건가 싶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옆집 남성. 너 우리 마누라 숨겼지? 하면서 저렇게 집에다 난동을 부린 건데, 자, 이 기자, 옆집이면은 층간소음 분쟁도 아닐 테고 왜 이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은 주민이 글을 올린 건데요. 글 쓴 분은 옆집에서 계속 큰 소리가 일단 났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 누군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른 거죠. 그런데 이 글 쓴 분은 사실 치킨을 시켜놓은 상황이라서 치킨 배달이 온 줄 알았대요. 아하. 그런데 옆집 아저씨였던 거죠.
그런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내 안에 숨기지 않았냐라고 따져 물었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현관문을 발로 차고 창문을 다 깨부순 거죠. 그래서 글 작성자는 옆집 아저씨 아내가 외국인 여성인데 아저씨가 좀 의처증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자신한테 아내와 이제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정작 이 글쓴이는 옆집 사람들을 이날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맞다면 진짜 상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백 변호사님 네. 일단 그 옆집에 그 외국인 그 부인 그분도 전 걱정이고 특히 지금 이 글을 쓰신 분 네. 아니 세상에 옆집 사람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막 흉기를 이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이거?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일단 그 옆집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신고했으니까 이 사람이 신고했으니까 작성자 신고했으니까 경찰에 왔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지금 상황이 심각하지만 저 유리창 부수고 한 것 정도 가지고는 사실 손괴죄 정도라 뭐 현실적으로 뭐 중하게 처벌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건 그 부인과의 뭐 폭행이나 이런 뭐 가정폭력 같은 게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예. 지금 단순히 저 정도 상황 가지고는 뭐 그렇게 처벌이 중할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면 문제는 저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아오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피해자분께서는 걱정되는 게 내가 분명히 피해자인데 예. 마음을 졸이고 살아야 하는 건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 이제 경찰에서 이제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에서 이제 신변 보호 조치를 해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 지급이란 말이죠. 과연 피해자의 마음을 완전하게 안심시킬 수 있을지 또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 안심시킬 노력도 분명히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부인, 그 외국인 여성, 그 가정 폭력 여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오리 가족에게 생긴 일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여기 보면 강력 경고합니다라고 시작하는 이 전단지. 오리 돌팔매질 하신 분들 이 전동 킥보드 동선 추적 중입니다라고 했는데요. 무조건 검거될 테니 자수하세요라고 돼 있습니다. 사진에 이 남성 두 명이 하천에 무언가를 이렇게 슉 던지는 모습이 지금 찍혀 있는데 경찰이 찾고 있다는 이 두 남성 오리 가족에게 돌을 확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오리 가족을 몰살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 두 사람 이거 진짜 나쁜 사람 정말 오리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돌로 맞춰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13일 날인데 두 사람의 남성이 그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하천에 있는 오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청동오리라는 겁니다. 천연기념물은 아닙니다. 청동오리 6마리가 있었는데 돌로 그 6마리를 모조리 죽인 거예요. 근데 그중에 더 안타까운 거는 한 마리는 어미, 5마리는 새끼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자기네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그 어린 새끼들을 돌 던져 죽이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에서는 CCTV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적은 될 겁니다. 됐기 때문에 저가 아까 뭐 경고문 올렸지 않습니까? 올린 이유는 그 던진 사람들을 잡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자수해라고 이제 어느 정도 경고를 한 겁니다. 예. 자수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수 안 하면 잡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뭐냐면 그게 이제 뭐 인터넷에 올리고 하다 보니까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아마 담당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에 관계된 것만 전화 주시고 사건에 관계 안 되면 전화를 좀 상가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런 상황이면 꼭 필히 검거했기 때문에 저 두 사람 처벌을 받을 겁니다. 예. 지금 뭐 이 중랑천에서 아주 유명한 오리들이라고 하던데 예전에도 또 비슷한 사건이 계속 있었다고 하는데 동일범 소행일까요? 뭐 경찰에서 CCTV를 확인했는 바로는 동일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물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아직까지 명확한 건 못 봤는데 제가 스쳐 지나가듯이 FBI 기록을 보니까 10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고민했던 거는 그 오리들이 자기한테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중량천에서 가다가 새끼 오리와 함께 있는 어미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니고 그 청동오리가 다 사망할 때까지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돌팔매질을 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벌금형인데
제가 수사를 하는 경찰이라면 그리고 제가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라면 이거 구약식 사건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어허. 이거는 분명히 실형을 구형해야 될 것이고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소 유지할 필요 있는 사건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또 다른 곳에서는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차가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앞차를 따라서 틀고 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돌멩이? 뭐지? 공? 아이고, 세상에 오리 가족. 엄마 오리, 새끼 오리 유르르르르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서 야, 세상에. 자, 다 건너간 거 확인하고 출발. 세상에. 횡단보도로 안 지나가는 인간들도 수두룩한데 세상에. 오리들이 횡단보도로 갑니다. 팀장님. 오리 가족을 몰살한 그 인간하고 말이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저분은 뭐냐면 27년 동안 이제 무사고 운전자인데 아침에 출근길을 하다 보니까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덕 패밀리, 즉 우리 가족인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는 정차하고 비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히 지나가는데 더 재밌는 거는 오리들이 어떻게 알고 저 횡단보도를 건너갈까? 저런 걸 보면은 의식 없는 사람보다는 좀 현명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저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훈훈한 마음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름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그렇습니다. 친절한 톰 크루즈. 2018년 미션 임파서블 이후에 4년 만에 친절한 톰 아저씨 내한을 했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번엔 영화 탑건 매버릭 그 영화로 방한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이 10번째 내한인데요. 이번에는 35년 만에 영화 탑건의 속편으로 돌아왔습니다.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톰 크루즈는 교관으로 돌아온 파일럿 역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톰 크루즈 취미가 비행기 조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 실제 자신의 비행기가 나오고 자신이 직접 조종하는 장면도 나온다고 전했고요. 이 영화는 이번 주 수요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네. 자, 톰 크루즈가 직접 한국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했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죠. Very excited to be here. I love coming here. That's why I keep coming back. I love the culture, the people. I think it's just an extraordinary country, and it's a real privilege to be invited back, and that's why I always like to come here. And also the fans, I make the movies for them, and they love movies, so we have a lot in common. I love movies too. 자, 우리 나이로 환갑. 와, 세상에 얼마나 관리를 열심히 하면 그리고 진짜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 네. 친한파 배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안 늙네요. 저 탑건 1의 탐 크루즈가 기억나는데 지금 거의 그대로 그 얼굴 그대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정말 한국을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탐 크루즈하고 이제 팀 탑건이 레드카펫에서 한 3시간 정도 팬들과 계속 소통을 하려는 모습 보여줬고요. 진짜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단적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영상 나가고 있는데요. 또 뭐 K하트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예. K하트 포즈부터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면서 팬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 야외광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 내년 여름엔 미션 임파서블 8편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벌써 또 8편이네요. 다시 오겠다는 약속까지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무대 인사하는 장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아까 K 하트 얘기하셨는데 보면은 이 기자. 네. 요즘 뿌이는 저렇게 한다면서요? 요즘 이게 갸루피스라고 해서요. 부위를 뒤집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저거 그리고 다음에 나옵니다. 굉장히 유행에 좀 민감하다는 생각을 한 게 볼하트를 하더라고요, 배우들이. 볼하트가 요즘 유행인 거 아셨나요? 볼 하트. 볼 금시 하트. 초문이네요, 앵커는. 그러니까 MZ 세대 아니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갈게요. 별별 낙하물 사고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낙하물 사고 사례들 모아봤는데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아파트 주차장 뭐야 이거? 하자마자 풍? 이거 뭐가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가는데요? 자, 알고 봤더니 꽁꽁 얼린 생수병, 이 페트병이 세상에 이 앞 유리를 팍! 야, 이거 누구 하나 잡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까 이거? 펑! 와, 자, 또 다른 영상입니다. 보여주시죠. 자, 역시 뭐야 이거? 이 빨간 거 뭐야 이거?
보닛 위로 펑펑 통통 튕겨져간 세상에 이 밥상이었어요. 아니, 밥상이 아니라 이 뭐야 밥솥이요 밥솥. 아이고 세상에 팀장님 네네. 이게 차량이 맞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 정도예요. 불행 중 다행인데요. 지금 이제 18일 날 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온 내용인데 그 주차된 차에 위에 아까 말한 그 꽁꽁 얼린 생수병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얼음이기 때문에 이건 둔기나 똑같아요. 만약에 머리에 맞게 되면은 사망할 수 있는 사건이고 좀 전에 떨어진 뭐 그 밥통 이거는 살인 무기입니다. 이거 맞으면 정말 상황하거든요. 저걸 왜 던지나 싶었는데 물론 장난은 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맞는 사람은 큰일이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 또 수박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저런 뭐 수박이든지 얼린 꽁꽁 생수병이라든지 아니면 밥통 같은 걸 던지게 되면 맞은 사람이 큰 피해를 입거나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런 행동을 안 되고요. 저렇게 해가지고 차량이 문제가 되면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재물손괴라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 변호사님 이거 뭐 단순 재물손괴가 아니라 어떻게 뭐 사람의 인명을 해할 수도 있었던 문제잖아요. 사람이 좀 다니는 시간대고 사람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던져서 만약에 차가 맞았다면 그 살인 미수로도 충분히 처벌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린 생수병은요. 예. 좀 높은 데서 맞으면 지금 저 차량 그 앞에 유리가 다 파손될 정도 상황이에요. 박살 났잖아요. 맞으면 사망합니다. 저건 예. 거의. 그리고 일단 저건 단순 손괴는 아니고 일단 저 상황도 저건 특수 손괴예요. 저 위험한 물건입니다. 밥솥 던지고 하는데 그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일단은 아까 밥솥 관련해서는 뭐 좀 알코올 중독 남성의 창문으로 던진 거라고 하는데 높은 데로 올라가면 갈수록 사람이 살상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아까 생수병 던진 사람은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꼭 잡아서 이건 엄벌에 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아 진짜 위험합니다. 자 5번째 뉴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어갑니다. 이제와 죄송하다니 점점점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수학 문제 못 푼다는 이유로 13살 중학생 과외생을 스터디 카페에서 상습 폭행했던 서울 모 대학 공대생. 이제야 죄송하다 연락을 했습니다. 네, 죄송하다는 연락이 오긴 했었는데 피해자 어머니가 느끼시기에는 맨 처음에는 이 과외 선생님이 좀 웃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반성을 못했다 싶어서 어머니는 냉정하게 딱 끊어버리셨대요. 근데 그때부터 저자세로 나오더니 아직 자신이 학생인데 법적 처벌만큼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사정을 했고요. 그럼에도 이 선생님의 사과가 와닿지 않는 거는 이런 말들 때문인데요. 이 과외 선생님은 저 이 일 때문에 대학원도 못 가게 됐습니다. 아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과를 한 다음에 1시간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는 축제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하, 승희 의원님. 네. 딱 감이 오는데요. 결국은 대학원 때문에. 뭐 저 과외 선생의 그냥 주관적인 입장을 고려하면 자기는 대학원 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제가 저 영상 보니까 한 18분 정도 폭행을 하는 영상이던데 아니 수학 문제를 모르면 잘 가르쳐야 되고 부모가 좀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저런 폭행은 절대로 그 부모 입장에서는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저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저런 폭행을 과연 인정했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조건 붙이지 않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잘못했는 상황은 분명히 나머지 환경에서 드러날 수 있는데 물론 축제 사진을 올렸는 것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정말 사과를 하는 입장이라면 조금 더 자숙하고 삼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픽 바로 또 이어가죠. 사과 부르는 진상 대처법입니다. 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욕을 하시면 안 되죠. 안 되잖아. 네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 네, 근데 욕을 하시면 안 되죠.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줄거 줘요 빨리. 어떤 거 드릴까요? 아메리카 2잔하고 아이스? 라떼 2잔하고 같은 거 만들라고 돼지라고 만드는 거 뭐야. 미안해. 뭘 미안해. 미안해요.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욕을 했잖아요. 알았어요. 미안한데. 아, 이런 거 좋아요? 짜증나다. 아, 손님 이런 거 좋아요? 이거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게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요즘 익숙치 않은 거는 인정. 아니 그렇다고 알바생한테 왜 쌍욕을 해? 그런데 진짜 이 알바생이 와, 한 수 위에요. 승희 의원님. 예, 사실
저도 키오스크 쓰면 제일 빡치는 게 언젠가 하면 제발 이거 좀 없애주세요. 자, 삐삐. 그런 그 용어 아유, 쓰시면 어떡해요. 이 품격 있는 방송에서 키오스크 이거 없애주세요. 아니 빡 이런 말. 아이 평소에 쓰던 말을 그렇게 방송에서 쓰시면 어떡해요? 제가 정말 화가 나는 자, 게 정정하겠습니다. 예, 화가 나는 게 승진하셔서 그래요. 승진하셔서. 승진해서. 제일 마지막 상황에서 꼭 키오스크가 한번 돌아가죠. 이거 외에 이런 거 더 추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나는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는데 왜 그걸 다시 묻냐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아져서 키오스크 좀 쉽게 해주세요. 쉽게. 그냥 누르면 제가 원하는 것만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계시는 분들도 이런 의미에서 화가 나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잘 응대해서 잘 넘어갔는 것 같은데 키오스크 좀 쉽게 만들어주세요. 저도 굉장히 화나요. 아까 말씀드린 한 단어 될 수 있으니까 키오스크 다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근데 백 변호사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에이, 아까 알바생이 그러는데 에이, 솔직히 미안해야죠. 욕하셨잖아요. 제가 법규 손님 하면 기분 좋아요? 막 딱 그랬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얼마나 그동안 진상 손님들한테 다치고 다쳤으면 저렇게 막 승화를 해서 얘기할까. 그러니까 저는 저 진상 손님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 집에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나가서 그런 대접받는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키오스크 사용하다 옆에 이제 승전위원처럼 잘 못해가지고 화가 나실 수 있는데 그거는 키오스크에 화를 내시든가 그러니까요. 아니면 키오스크를 만든 사람한테 화를 내셔야지 거기에 아무 죄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저희 쌍욕 같은 걸 저렇게 하게 되면 그 결국 본인 아이들 두고 나가서 그런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욕설하시면 안 되고요. 키오스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쉽게 만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욕하는 건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메일 아이디 소백산 찬바람님 보고 계신가요? 경북 풍기에 있는 풍기 땡땡골 인삼시장의 사무장님이시라고요. 이 사무장님이 직접 시장 내 상인 42분을 조사하셨답니다. 사건 반장을 보는지 안 보는지. 자, 무려 36분. 전체 시장 상인 중에 85%가 사반 가족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인삼은 대형 주차장까지 완비된 국내 최대 규모 인삼시장 풍기 땡땡골 인삼시장으로 가십시오. 작은 목표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여 꿈을 이룬다. 여기 K뱅크. 목표를 이루면 이자를 더 주는 K뱅크 챌린지 박스.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K뱅크. 새로운 삼국을 향한 혁신의 믿음이 들리는가? 삼국지 전략의 혁신 신삼국 명장 사전 예약 중. 전북 정읍에서 전처와 처남댁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전처가 종교에 빠져 자녀를 돌보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 봅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자,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기자. 네, 지난 16일 벌어진 사건인데요. 사건 당시 상황부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여성이 바닥에 쓰러지는데요. 흰 옷을 입은 남성은 다급히 저렇게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장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을 하는데요. 40대 남성이 전처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전처와 처남댁이 숨졌고요. 지난 토요일에는 이 남성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는데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이 남성은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땡땡 종교 때문에 그랬다. 자, 그럼 일단 실질 심사 당일 모습 먼저 보고 가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종교적 갈등이 맞습니까? 그 아내분이 너무 빠져가지고 나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그 자녀분들과 또 헤어지게 돼서 범행 이르게 됐나요? 그렇게 비슷한 내용인가요? 이혼을 하신 건 맞아요? 이장이혼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자, 이
얘기가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처음에 이 남성이 범행을 한 이유가 이 아내하고 재결합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조금 전에 그 영장 실질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답하고는 이게 매칭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혼도 아니고 위장 이혼이라는 건 헤어진 게 아니라 재결합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고 있다는 뜻인데 예.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일단은 이 남성의 주장으로는 이제 아내와의 갈등이 생겨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게 특정 종교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특정 종교에 빠져서 이 아내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는데 지금 일단은 이 남성의 진술에 의하 지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실제 범행 동기가 맞는지 여부는 또 좀 본격적인 수사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배우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무슨 종교를 신앙을 하게 되면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되죠. 지금 저 피의자가 이야기하는 게 특정 종교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자녀를 돌보지 않아서 그랬다. 그럼 자녀를 돌보는 거는 부인만 해야 되나요? 자녀를 돌보는 건 자기가 해야죠. 그렇죠. 부모가 만약에 부인이 못하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경찰은 그 피의자의 주장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야 되겠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주변 탐색을 다 해서 그러한 어떤 내용의 범죄 동기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살인죄에 있어서 피해자는 절대로 진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의 동기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양형에서도 동기가 가장 중요한 형량의 기준이니까요. 좀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종교단체 측에서도 입장문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아마 특정 종교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는 특정 종교라면 그럴 수 있다는 말이 올렸기 때문에 특정 종교에서는 입장문을 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특정 종교에 빠져서 자녀들하고 헤어지고 와이프와 사이가 안 좋은 거는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물론 그렇죠. 본인은 이제 핑계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특정 종교에 빠지면 아내를, 즉 사람을 죽여도 되느냐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 남성이 저 특정 종교를 얘기한 것이 뭐 자의적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특정 종교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 남성이 잘못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럼 네. 정확히 뭐예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 부부는 20년 넘게 함께 살다가 지난해 10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슬아에는 대학생 아들과 미성년 딸이 있는데요. 이 남성의 주장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일단은 위장 이혼을 한 다음에 계속 함께 살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는 건 한부모 가정에서 나오는 한부모 가정에 나오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거고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했을 뿐이다. 실제로는 최근까지 아내와 함께 살았다 이런 건데요. 일단 이 남성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 의원님, 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가 더 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지분간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특정 종교 때문에 만약에 둘 사이에 불화가 생겼으면 사실 이게 재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그게 많지가 않는데 지금 이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거기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남성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 채무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 추심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위장 이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받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책적 어떤 지원을 받고자 했다면 그리고 다시 살았다면 사실 종교의 문제는 이건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을 때 이걸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 김원배 팀장님 같은 경찰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좀 정확히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말씀하시는데 그 특정 종교 때문이라면 처남은 왜 살해하고 처남댁은 왜 지금 중태에 빠뜨렸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 남성 우발적이었다 뭐 뻔한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관계자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부인하고 단둘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달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범행을 한 거거든요. 그 가족이 이제 다른 공간에 있다가 소리를 듣고 이제 뛰쳐나왔던 거죠. 가정 불화 문제고 지금 피해자가 사망했잖아요. 피의자 주장이잖아요. 그걸 계속 수사해봐야 됩니다. 자,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처남댁이 살해가 됐고 처남이 지금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팀장님 지금 뭐 들으신 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이 말했듯이 저게 이제 계획된 범죄인데요. 사실상은 창고에서
자기 전처랑 30분 동안 얘기하다가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흉기를 꺼내가지고 막 찌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근데 가게 안쪽 안방에는 그 남동생 부부가 있다가 소리가 지르니까 당연히 뛰어나왔겠죠. 뛰어나와서 말릴 사이도 없이 또 흉기로 두 사람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명 중에 2명이 사망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기히 흉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완전히 계획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잔인한 사람인 것이죠. 아니 자기 전처하고는 문제지 남동생 부부하고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관계없는 사람까지 무조건 해한 거 봐서는 흥분도 많이 했지만은 성격이 흉폭하고 낭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백 변호사님, 저는 네. 이제 이 특정 종교 그 뭐 지목을 당한 종교가 뭐 이 지금까지 어떤 뭐 사회적으로 조금 뭐 이런저런 소란이 없었던 곳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거기다 다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는 듯한 이 말이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아까 승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피의자가 본인이 유리한 양형에 유리한 내용들을 쏟아내는 그런 취지라고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우리 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사건 만장을 하면서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우발 범죄와 계획 범죄를 뭐로 나눕니까? 보통은 흉기를 미리 소지했는지, 그렇죠. 아니면 현장에 있는 그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범행을 했는지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판단하는데 일단 본인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 양형에서 유리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도 아는 것 같고, 그리고 특정 종교 신도고 특정 종교에 빠져서 아이들을 방치해서 내가 범행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살인의 동기가 본인에게 좀 참작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피의자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찰에서 정확하게 좀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범죄 대상이 됐던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종교하고 아무 관련성도 없습니다. 예. 그럼 이 종교가 범행 동기라는 것, 종교 때문에 생긴 것이 범행 동기라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이 주변 정황이나 모든 것들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실제 범행 동기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그리고 이 사람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한번 열어가지고요. 한번 그것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아내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경찰 간부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 기자 이건 또 무슨 일이죠? 네, 지난 12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남편이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남편은 아내에게 밥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를 거절한 거죠. 그러자 남편은 아내를 때렸고 갈비뼈까지 부러뜨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쯤 다른 가족이 귀가를 해서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야, 밥을 안 차려줘서 때렸다, 부인을.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요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요.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쌍방 폭행. 이게 무슨 얘기죠? 사실 이 사건 전체를 제가 좀 들여다봤다면 뭐 이게 한편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시청자 여러분. 경찰관이에요. 부인이에요. 그럼 경찰관이 밥 안 차려줘. 뭐 경찰이라는 특정 용어는 빼겠습니다. 그냥 남편이라고 할게요. 남편이 밥 차려줘. 이러니까 안 차려주니까 남편이 부인을 폭행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면 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다음 폭행을 막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수가 있어요. 했을 수 있는 행동을 이 남자는 폭행으로 보는 거예요. 남성은 상해를 저질렀지만 여성은 폭행했다라고 남성이 그 부인을 폭행죄로 쌍방고소하는 것, 과연 그게 부부싸움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상황인지는 정말 알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한,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인의 소극적 저항 행위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건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백 변호사님, 이 남편이 경찰 간부였다지 않습니까? 네, 뭐 청문감사관이라고 해서요. 이제 경찰 조직 내에서 뭔가 비위 사건이나 이런 거 발견이 되면 이거 내부 조사해서 징계하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저 청문감사관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비난 가능성이 사실입니다만 저는 이게 경찰의 고위 간부가 아니고 떠나서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예. 저는 딱 이해가 안 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폭행을 해서 아내 갈비뼈 2개 부러졌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아내가 밀치거나 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폭행죄로 지금 불구속 입건이 된 건데 근데 다 아시겠지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나도 맞았어. 이걸 하는 게 과연 경찰 간부로서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것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나도 맞았어라고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게 경찰로서 해야 될 일인지 경찰 넘어서 남자로서 해야 될 일인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문 감사관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 영화 범죄도시에서 이제 뭐 마석도 형사가 막 진실의 방으로 하면서 팍 하면은 그거 가지고 인권 침해 당했다. 내가 취조받으면서 맞았다 해서 신고하면 청문 감사관이 마동석 씨 불러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보셨는데 옛날에 감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감사로 바뀌었는데 이 청문감사관은 경찰대학 출신이고 아마 몇 년 전에 경정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청문감사관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을 준수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반 경찰보다는 더 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내를 때렸다. 지금 말씀드리면 승희의 말 들으면은 상해를 입혔습니다. 걸쳐시켜서. 근데 여성은 지금 변호사님 말 맞다나 폭행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방어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한들 그걸 또 쌍방을 했다? 아마 이 내용은 혹시 부부 사이를 하더라도 합의는 가능하거든요. 합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왜냐하면 형사처벌도 그렇지만 징계처벌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쌍방으로 이렇게 신고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창피합니다. 이걸 아는 일반인들이 경찰을 얼마나 욕하겠어요. 이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팀장님, 밥을 안 차려줘서 때렸다. 요즘 팀장님 같으면 어떻게 배달 음식 시켜 드시면 되잖아요. 아니죠. 밥을 안 차려주면 저는 직접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그렇죠. 배달시키면 음식 그 쓰레기가 많이 남잖아요. 그래요? 제가 끓여 먹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승희 의원님. 네네.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부라면서 이제. 뭐 사실 간부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하나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을 것이고 경찰 내부의 징계처분이 열려 있을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상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 아마 뭐 굉장히 중징계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상황도 지금 이제 열려져 있는데 한번 저희 사건 반장에서 끝까지 한번 이 사건 추적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제 귀를 좀 자극시킨 워딩이 있었는데 사건 추적은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이죠? 아니 사건 반장에서 사건을 추적하자 이런 말이죠. 다른 방송 뭐 나가서 뭐 좀 이러신 거 아니죠? 사건 추적은 없죠. 그런 거 승진하시더니 좀 이상해졌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까 막 비속어를 그렇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당시에 너무 안타깝고 정말 화가 났던 아동학대 사건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요. 그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시죠. 매서운 찬바람이 일던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한 아이는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서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틀어주지 않았다. 영하의 날씨에 찬물로 샤워를 시켰다. 이른바 냉골 학대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아침에도 나가서 꼭 뒤집었고 잡쓰레기야 더 이상은 들어오지 마라. 바닥도 춥고 공기도 춥고 물건도 춥고 손도 춥고 보일러도 차고. 따뜻한 세상에 살고 싶다며 부모를 신고한 11살 아이. 참혹한 사연에 많은 이들은 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7일 양부모에게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멍보다 깊은 아이의 상처는 도대체 어디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자, 이게 지난 1월 JTBC 단독 보도였는데요. 이 11살짜리 초등생이 부모를 직접 신고했어요. 경찰서를 가서. 네. 근데
양부모였죠 그때.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 아동은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쯤 이렇게 입양이 된 건데요. 그런데 양부모에게 친딸이 생겼고요. 그리고 부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혼 소속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 원룸에 혼자 방치된 채 살게 됐는데요. 이 친모는 양방향 CCTV로 소통을 했고 아빠는 바쁘다는 이유로 반찬 없이 볶음밥만 차려주고 이 원룸은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온기가 하나도 없는 추운 방에서 겨울을 버티다가 재작년 12월에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면서 스스로 지구대를 찾아서 이 양부모를 신고를 했습니다. 자, 아이가 말이죠. 그 자기가 양부모에게 어떤 폭행을 당했는지 그걸 정말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관련해서 아이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엄마가 죽겠다. 엄마 손가락에 때리니까 손도 굵게 만들대. 엄마는 내 편을 들어가다 보니까 손으로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숟가락으로. 사랑한다고 때리고 막말하는 거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무 신속하게 이벤트 있어요. 아이를 사랑하면 내를 많이 주고 아이를 미워하면 먹을 것을 많이 주더라. 자, 지금 들으신 대로 엄마 입이 굳으면 너무 좋겠다. 그 명심보감 뭐 이런 얘기를 11살짜리가 막 하니까 이거 뭐 지어낸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그때 너무 진짜 충격을 받았었어요. 얼마나 지속적으로 학대나 폭행을 당했으면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할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건 이 학대가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에 이미 이 피아동이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에 부상을 입어서 그때 당시에 이 부모가 양부모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2년 뒤에 피아동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얼굴과 온몸에 멍자국이 있어서 이에 관련해서 교사에게는 엄마에게 맞았다고 말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으로 완전히 부모에게 우리가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학대에 좀 익숙해졌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이후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번 사건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아이는 원룸에 유기가 됐고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한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보일러도 틀지 않고 찬물로 샤워를 해야 됐고 혼자 그렇게 정서적 학대와 유기, 방해명예가 지속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이가 얘기하는 게 꼭 어른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역시나 지금 들으신 것처럼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같은 나이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지금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그때 가서 지금 아이 상태를 직접 확인해 봤더니 정말 참혹함 그 지경 그대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JTBC 취재진이 보호실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 아이 키가 130cm에 29kg였어요. 처음에는 그 조금 지나서 135cm에 몸무게가 33kg였는데 실제적으로 그 나이 때 보면은 아이들 평균적으로 152cm에 48.8kg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외소해 보이고 12살인데도 불구하고 10살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한동안 안 잘랐다고 하는데 보니까 머리를 때린 거예요. 상처를 안 보여주려고 머리를 안 잘랐다는 겁니다. 부모가 떨어진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정신상담하고 약물치료 받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전부 다 겨울에 찬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저도 감기를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한테 했다는 거는 이거 정말 인면수심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학대를 한 거죠. 승현님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이게 온전할까요? 제가 지금 이 사건 바라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아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명심보감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매를 줘라. 그리고 그 음식은 미워하는 사람에게 많이 줘야 한다. 여기서부터 아이는 이미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 분명히 선생님 앞에서는 맞았다고 이야기하지만 2019년에 그 경찰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동 전문기관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동 전문기관에서 조사하러 왔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아동 전문기관에
조사원의 팔을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관이 더 이상 조사를 못하고 돌아가니 아까 저희들이 냉골방에 살았다 그러잖아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 양모가 아니면 양부모가 아이에게 라면을 끓여줬다는 거죠. 세상에. 결국 아이가 팔을 물어뜯은 행위에 대해서 양부모가 그러한 라면을 주면서 보상 행위를 했다라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아이의 생각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렇게 속으로 골마 들어가 있는 거죠. 어머니와 그 양부모가 나에게 했는 행동은 선한 행동이고 그 선한 행동을 제3자들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다가오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진짜.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어이가 없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가해자에게 따뜻한 세상이 왔어요.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네, 아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세상에 자신의 피해를 알린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실형을 피해갔습니다. 부모는 재판에서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배제했고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친딸을 부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제가 이제 사건 반장을 진행하면서 약간 형이 좀 약하게 나온다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조금 오버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제가 무슨 저간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정이 있어도 이건 아닙니다. 지금 저 판결문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게 두 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그 출생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있는 입양한 애를 별도로 이제 그 다른 장소에 가게끔 하고 그러면서 반성하고 있는데 이 얘기하잖아요. 원가정보호주의. 지금 이 가정에 있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서 나온 이 출생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징역형을 살면 이 아이가 보호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집행유예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지만 아이의 내면에 있는 그 상처는 사람이 때려서 바깥에서 골절된 상처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이잖아요. 아이가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가 내 때리는 거 날 사랑해서 때리는 거고 밥 안 주는 거 미운 사람이 밥을 더 주니까 난 밥을 안 먹는 게 나는 더 타당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의 마음을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담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여전히 법원은 원가정주의, 원가정을 보호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집행유예를 줬는데 피고인들 중에 한 명 실형 살면 되죠. 한 사람은 만약에 아이를 정말 아이를 돌봐야 한다면 근데 두 사람 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거는 여전히 외부적 상처는 중요하게 판단하지만 그 피해자의 내면의 마음의 상처는 좀 덜 어루만지는 판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뭐 부글부글 폭발 직전입니다. 백 변호사님, 네. 법조인의 양심에 손을 얹고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재판부에서 이제 판결을 내릴 때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기록을 전부 다 보고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느 정도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 판결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아까 이수진 기자가 이 판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때 나는 정말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다고 항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사랑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죠. 근데 판결문에 보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성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반성. 아니 나는 얘를 사랑으로 키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반성하고 있는 겁니까? 왜 반성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는 게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성년자 친딸 부양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걸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하는데 부모 전부 다 실형을 선고하는 게 그런 부분이 부합했다면 한 명 정도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맞죠, 최소한. 그렇죠. 거기다가 이 아이는 이 양부모하고 이제 앞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근데 판결에서 이 재판부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양부모가 이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럼 같이 또 살라고요? 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도 그렇고 의사협회에서도 그렇고
이 피해 아이가 입었을 그 정신적인 큰 상처, 외부적인 상처를 떠나서 이 정신적인 상처를 해소할 생각을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들이 친양자 제도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입양하면 내 가슴으로 아이를 그러니까 아이를 출생했는 거예요. 그러면 친딸하고 지금 입양에는 이 아이가 동등하게 판단이 되어야지 어떻게 혈연이 있는 이 가정은 중요하고 이 아이는 이렇게 내버려 뒀는 그 부모에게 반성한다는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민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출생했는 아이나 내가 입양했는 아이나 똑같은 아이들인데 왜 이거를 약간 다르게 보는 시각을 가졌는지는 조금 저도 의문점이 듭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양부모들 결국 집에 갔습니다. 당시 영상 직접 한번 보시죠. 엄마 아빠 직접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 없어요? 어? 안 미안해요? 반성한다면서 한테 직접 갈 생각 없어요? 책임진다면서! 그러니까! 책임진다면서! 야, 팀장님이 한 말씀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건에 검찰을 항소했는데요. 그럼 경찰서 아마 이제 가스라이팅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양봉을 파양을 시켜서 다른 부모한테 보내가지고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자,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뭐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김민정 판사가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아이가 가해자에게 돌아가서 사망해야만 이 가해자를 처벌할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1차 학대 신고에는 보호 처분, 그리고 2차 학대 신고에는 무혐의 처분, 3차 학대 신고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우리 사회가 아이를 너무 이제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계속 좀 지켜보기로 하죠.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두 아이와 아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있다는 40대 윤 씨. 아이들을 위해 5년째 홀로 생활하고 있는 윤 씨는 최근 가족들과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혀서 2년이 넘도록 만나지 못한 가족.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이 열리긴 했지만 아내도 아이들도 아빠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올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요. 외로움을 넘어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 병원 치료를 시작한 윤 씨. 가족들에게 이제 그만 한국으로 돌아올 걸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도 아이들도 이제 와서 공부를 중단하고 한국에 돌아올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우울증 치료를 시작했다는 말에도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생활비를 보내는 날에만 연락을 해온다는 아내. 윤 씨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례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이 뭐 주변에 사례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좀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자, 백다희 아나운서. 그러니까 이윤 씨 남편 5년째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미국으로 갈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아이들과 6개월만 함께 지내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어리고 딸이라서 차마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기러기 아빠 생활이 시간이 흘러서 어느새 5년이 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윤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수진 기자. 네. 우리 회사에도 기러기 아빠들 좀 있어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참 어쩌다가 또 이렇게 유학을 보냈어, 애들을. 일단 보내는 이유는 아이들이 똘똘하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똘똘하고 공부도 잘했다고 하고요. 아내도 역시 사교육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초등학생 때 미국으로 영어 캠프를 보냈는데 이 아이가 나 미국에서 살고 싶어요. 미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 보내기도 참 그렇고 아이가 똑똑하니까 좀 보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큰 아이를 보내면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도 함께 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아내가 일단 함께 따라갔고요. 생활이 안정되면 아내가 다시 돌아오기로 약속을 하고 떠난 겁니다.
자, 그래서 안정이 됐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여보 돌아와 했는데 왜 안 돌아와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고 중학생이기 때문에 중학생은 사춘기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기력이 엄마는 없습니다. 아빠가 가서 못 하잖아요. 엄마가 하는데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만 더 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윤 씨가 아내가 돌아가기 힘드니까 자기도 여기서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직장을 취업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쉽습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가 돌아오는 것보다는 자기도 미국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시간이 끌게 되었던 거죠. 승효님은 기러기 생활 하신 적 없죠? 없죠. 네. 자, 그러면 이 윤 씨 아빠 왜 미국에 못 간 거예요? 똑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승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웃을 때가 아닌데. 오늘따라 진짜 이거 안 좋네. 별로. 이게 안 좋아. 예, 제가 그 안식년 갔다 오고 저희 회사 1년을 의무적으로 다녀야 되고 또 승진을 하면 회사에서 인정을 했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박차고 나온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럼 승효님 지금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신 거군요? 예, 저 원장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예, 다시 본론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제 승진을 하면 또 좋은 게 성과급도 올라가고 그다음 회사 일은 좀 바빠지고 그다음 월급도 오르니까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미국 가는 것보다 훨씬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도 가고 싶었을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19 갈 수 없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은 뭐 실제 이혼 상담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주변에서 이런 사례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실제로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러기 생활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많이 조언을 하는데 항상 패턴이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 간 아내나 아이들도 이제 뭐 매일 영상 통화도 하고 그렇죠. 막 이제 아빠 막 이런 거. 그런 보고 있으면 또 힘이 납니다. 맞아. 힘이 나서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아이들하고 아내 미국 생활 잘하게 해줘야지 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생각에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저희 선배들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한계가 오기 마련이죠. 자, 일단 네. 외로운 건 외로운 거고 유학비, 애 둘 유학비에 생활비. 야, 이거 감당이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윤 씨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미국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월급의 대부분을 미국으로 보낸 거고요. 그래서 윤 씨는 회식 자리가 아니면 외식을 하지 않았고 사내 구내 식당에서 세 끼를 모두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던 집도 처분을 해서 자신은 오피스텔 전세로 옮겼고요. 이 집 판 돈을 아내한테 보내서 아이들이 미국에서 살 집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나 뭐 이런 취미 활동 절대 생각도 할 수 없었고요.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족만 바라보고 구내 식당에서 하루 세 끼를 다 해결했던 이 윤 씨. 자, 그런데 점점 연락이 오는 영상 통화가 걸려오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있다 보면은 사람이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처음에는 매일 전화 오다가 이제 나중엔 돈 보내달라고 생활비 보낼 때만 빨리 보내달라고 연락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도 이제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적응이 되니까 친구도 만나니까 아빠는 뒷전인 거예요. 그리고 아내분도 미국 같은 데 가 있으면 이제 같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치게 어울리다 보니까 남편한테 연락하거나 또 그리고 하기도 뭐하니까 그냥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도 1년 정도는 코로나 전에는 아마 1년에 방학 때는 2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터지니까 얼마나 못 옵니까? 핑계가 많이 못 갔어요. 근데 최근에 아마 자가격리가 풀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본인들이 안 온 이유는 아이들도 방학인데도 스케줄이 있다, 뭐 일정이 있다고 안 오는 거고 아내는 하는 말은 내가 미국 생활 하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만 놓고 갈 수가 있냐? 갈 수가 없다. 당신이 참고 돈이나 잘 보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러기 아빠는 정말 거기에 가족이 있지만 합류를 못하고 그냥 돈 벌어서 보내는 거. 제 생각에 아마 기러기 엄마가 되면 어떨까 싶은데요. 바꿔보이면. 바꾸질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5년 내내 어떻게 보면 사실상 호래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죠, 이제. 아이들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당신 그거 다 정리하고 애들 데리고 귀국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승현님? 뭐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정도 내용 들으면 남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구내식당 그 죽돌인데 제가 아유, 오늘 표현이 왜 거기서만 예, 그것도 좀 정정할게요. 예, 구내식당에서만 별로 밥을 먹는 사람인데 좋은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그 우울증 증세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화합니다. 여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돌아오면 안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정말 안 돌아오면 나 그 생활비 못 보낼 거야 라는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분, 부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자기 마음은 이해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5년 동안 정말 고생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면 지금까지 고생했는 거 아무런 효과가 없어. 조금만 더 고생해주고 우리 조금만 더 도와줘. 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남편은 그 부인의 말을 듣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신랑이 이 정도로 호소를 하고 심지어 가장 마지막 카드 돈 안 보내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으면 그래도 좀 이 아내가 조금 최소한 뭐 그렇게 돌아가는 척이라도 좀 했으면 좋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내가. 일단 이유는 있죠. 처음에 왔을 때 힘들었고 근데 이제 슬슬 미국 생활에 적응도 됐고 이제 첫째 곧 있으면 대학도 갈 것 같고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버티자 이 취지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제 대학 갖다 치죠. 예. 그럼 대학 학비는요? 야,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 지금 둘째는 더 어려요. 그럼 둘째 대학까지 다 가려면은 그냥 영영 이별한 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 아내분 입장에서도 타협점을 뭔가 찾지 않으면 이 남편은 지금 본인은 그냥 돈 버는 기계밖에 안 되는 거죠. 하루 세 끼 저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거기다 이제 집도 조그만 데로 이제 오피스텔로 이사하고 이게 가족이 과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 되면 행복한가요? 참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들어도 숨 막히고 가슴 아픕니다. 자 그런데 팀장님 보통 이 영화 이병헌 씨 나온 영화 싱글라이더 보셨나요?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승현이 예, 보셨나요? 예, 너무 그러면은 슬펐습니다. 결국 상상하기 싫은 그 장면이 딱 펼쳐지잖아요. 예, 사실 왜도 뭐 그 남자의 모습도 되게 이렇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입장에서도 가서 부인을 확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사실 정말 저는 그 기러기 주변에 많았을 때 제가 딱 한 가지를 꼭 부탁했는데 부인이 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시간에서도 분명히 아빠와 전화하는 시간을 무조건 세이브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30분 동안 아빠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아이들 바쁘다고 아빠가 그 아이들을 살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부인의 입장에서 그 아이들을 돌본다고 아빠가 뒤로 밀리면 사실 서울에 있는 아빠는 진짜 갈 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기러기 부부 시간이 계시면 꼭 한 가지 이것만 꼭 명심하십시오. 아빠에게 전하는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가족과 연락이 단절된 이 기러기 생활. 백 변호사님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일단 뭐 본인이 판단해서 기러기 아빠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 본인은 한국에 있고 아내와 아이들은 미국에 있다. 그것만으로 나 이제 그냥 돌아와 싫으면 나 이제 뭐 생활비도 못 보내 이런 상황이라면 그것만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죠. 예. 왜냐하면 본인도 선택한 거니까. 다만 이제 남편이 우울증 치료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을 정도의 극한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내는 전혀 타협 없이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혼인관계 실체가 거의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 정도가 된다면 저는 이 아내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되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이건 아내가 유책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다. 개인적인 생각됩니다.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 네. 어떤가요? 가족분들도 안 그래도
5년 정도면 이제 남이다. 뭐 가족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같이 살면서 추억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지.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가장 많이 보였던 댓글이 아빠가 돈 버는 기계냐, 뭐 현금 인출기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슬픈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분 꼭 사람처럼 살라, 뭐 기러기 청산하셔야 된다. 이런 조언도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KATM이라고 딱 이렇게 하셨는데. 자, 팀장님. 네. 한 말씀으로 정리하고 끝내시죠. 이건 아까 그 백별선 말한 대로 방학 때 아내분이 아이들 데리고 한 2주만이라도 가족의 화합을 본 다음에 가시면은 남편이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학 때 꼭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노크를 하고 남성을 기다리는 오늘의 손님, 바로 너구리입니다. 자, 둥근 귀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아주 귀여운데요. 문을 열어주자 잠시 뒷걸음질 치는 것 같더니 다시 슬금슬금 다가갑니다. 자, 남성은 익숙한 듯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밥 먹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이 먹이를 건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정신없이 저렇게 먹기 시작하는데요. 배가 많이 고팠는지 저렇게 손을 뻗어서 한 움큼 집어먹기 시작합니다. 자, 소리가 들리시나요? 오도독 오도독 이런 소리가 나는데 너구리의 먹방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야 되나요? 네. 네, 일단 뭐 집 뒤편 숲에 사는 야생 너구리인데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저렇게 부엌문 앞에서 남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손을 내밀어도 깨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둘의 우정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으로 또 가보시죠. 뭘 물고 있어요? 네, 차량 정비소에 검은색 강아지가 한 마리 보이죠. 입에 노란색 막대기를 물고 있는데 야구 방망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을 응시하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뭘 기다릴까요? 자, 뭔가를 기다리는데 네. 방망이로 공을 쳤습니다. 볼이 날아오자 몸을 한 바퀴 빙 돌면서 멋지게 공을 맞춥니다. 공도 빠른데? 이거 우연 같기도 한데. 네,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시죠. 오, 예. 공이 이렇게 날아오고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자, 아주 정확하게 공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제대로 치네. 야, 진짜 평소에도 야구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을 던져달라고 이렇게 방망이를 물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세상에. 야, 진짜 강아지계의 4번 타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강아지 야구가 생기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야,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태국의 한 주택가입니다. 창문이 열려 있고 건물 사이에 아주 좁은 틈이 보이시나요? 그 아래를 자세히 보시면 예. 한 남성이 요 두 집 사이 이 작은 틈에 끼어 있습니다. 뭐야 저거? 사람이네? 어쩌다 이렇게 비좁은 곳에 끼인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얼굴도 안 아프겠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꽉 껴서 내가 아주 답답해.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이웃 주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떨어졌는 거야? เขามาตะโกนเรียกชื่อก็น่าจะเป็นเราก็คิดว่าเขารู้จักกับคนข้างบ้านเราเหมือนเขาคุยกันทำว่าอะไรวะช่วยด้วยเหรอก็ลองวิ่งขึ้นไปชั้น 2 ห้องนอนลูกเขาก็ 네, 집주인이던 사네삽싱 씨는 누수를 수리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다가 아이고 저기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저 틈에 끼어버린 건데요.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남성을 발견해서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와, 이거 영화 127시간이라는 영화인데 그거랑 똑같. 보기만 해도 답답해요. 예, 지금 구조대가 틈새 위에서 긴 담요를 이용해서 이 남성의 몸을 묶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위로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또 아플 것 같은데 올라오면서 몸이 쓸리지 않도록 살 쓸리잖아. 네, 벽면에 그래서 박스를 갖다 대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위로 올라오는 남성 결국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아이고 옷이 좀 찢어지긴 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집 수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멕시코 찰코의 한 골목인데요. 두 경찰관이 한 1.5m 정도 되는 높이의 물탱크를 조심스럽게 기울여 눕히고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물탱크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울고 있는 3살 아이였습니다. 아이요? 네, 알고 보니까 친모와 계부가
아이를 15분이나 저 물탱크 안에 가둔 겁니다. 이웃들이 도와달라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끔찍한 상황을 막은 건데요. 현재 멕시코에서는 이 인면수심의 부모의 행동이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왜 가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내가 직장에 데려갈 수 없어서 물탱크에 넣어놨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이 부부는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돼 교도소에 수감이 됐고요. 아이는 지역 아동보호기관의 보살핌 속에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5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미국 중부의 계속 옐로우스톤 떠들어가겠다. 강변입니다. 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는데요. 집 위험한 아래에 서서히 침식되면서 차고 부문이 뜯겨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건물이 기울기 시작하는데요. 네, 순식간에 집 한 채가 거친 물살에 빠르게 떠내려갑니다. 집주인. 이곳은 16년간 가정을 꾸려왔던 TJ와 빅토리아 브리튼 부부의 집인데요. 예.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밤에 집이 덜덜 흔들려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부부가 대피를 했대요. 근데 그 다음 날 이렇게 집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멀리서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정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집을 저런 데다 지었어? 일단 이렇게 집이 떠내려간 원인은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일대에 전례 없는 홍수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34년 만에 처음으로 출입구를 폐쇄할 만큼 최고 수위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곳에 집중호우가 내린 데다가 갑작스러운 고온으로 산 정상에 있던 눈이 급속하게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물이 범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수십 채를 부수면서 주택가를 물바다로 만들었고요. 도로와 다리까지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재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한적한 뉴욕의 주택가입니다. 자, 갑자기 차가 9번 뒤집히더니 저렇게 나무에 충돌을 하면서 멈춰 섭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뒤쫓고 곧바로 총을 겨누면서 접근을 하는데요. 자, 이때 전복된 차 앞 유리에서 도망간다. 9명의 남성이 나와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다행히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거 뭐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경찰이 도로변에서 이들의 차량을 멈춰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두 남성이 차량을 멈추지 않았고 추격전까지 벌이게 된 겁니다. 결국 차량이 연석을 들이받고 뒤집히면서 이런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었겠죠? 네, 검거된 두 남성은 21살의 자바 마샬이라고 하고요. 19살의 나시르 쉬파노라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중범죄 혐의로 무기 소지가 금지된 상태였는데 충돌 당시에 총을 소지하고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있던 총기를 회수했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메가박땡 영화 관람권 이벤트 당첨자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너튜브님. 예. 지난 금요일에 신랑하고 곱창집 가서 붉은 파티를 하려는데 그곳에서도 사건 반장의 열기가 파이어. 일부러 다른 손님들 얼굴 안 나오게 하려고 신랑 뒷모습만 찰칵했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김은정님. 3남 3녀 6남매를 두셨다는데 희귀동물 땅돼지를 본 1살짜리 막내딸이 무서워서 우는 듯 재미난 반응을 보이네요. 저희 6째 막내 예쁘죠? 하셨습니다. 인형처럼 생겼습니다. 그 찡그린 인형.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